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물 한 방울이 생명인 땅, 아프리카 마르카요 마을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는데요. 수년간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던 이곳, 아이들이 오염된 흙탕물을 마시고 쓰러지던 그 땅에 한국 기술자들이 절망을 기적으로 바꾸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기적이 펼쳐졌기에 모든 주민들이 모여서 오열을 하며 환호를 질렀을까요? 그리고 수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마을 한복판에는 한국 국기 태극기가 자랑스럽게 걸려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아렐라 쿠르보예요. 동아프리카의 바람 많은 지역 마르카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고향은 지도에서 찾기조차 어려운 곳이에요. 나무보다 돌이 더 많은 곳이고 하늘보다 땅을 더 자주 보며 살아야 하는 땅이에요. 그런데도 전 어릴 땐 이곳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이라고 믿었어요. 해가 떠오르면 모든 게 금빛으로 물들었고 모래바람 속에서도 사람들 얼굴엔 웃음이 있었거든요. 그 시절엔 물도 있었어요. 많진 않아도 누구도 굶지 않을 만큼은 있었어요. 저희 마을엔 깊은 우물이 하나 있었고 모두가 함께 나눠 썼습니다. 해질 무렵이면 줄지어 물동이를 나르던 모습이 평범한 일상이었고 그 일상이 힘들면서도 익숙했어요. 하지만 어느 해부터였는지 우물의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더운 계절이 길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해가 바뀌고 또 바뀌어도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3년이 그렇게 흘렀어요. 그동안 하늘은 단 한 방울의 물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밖 풀밭은 모래로 변했고 가축들이 하나둘 숨을 거두기 시작했어요. 낙타조차 물이 없어서 걷지 못하고 주저앉았어요. 마을 어른들은 모두들 밤마다 기도를 올렸지만 하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물도 결국 바닥을 드러냈고 남은 건 진흙 같고 탁한 물뿐이었어요. 그 즈음부터 저는 동생 니모와 함께 물을 찾아다녔습니다. 니모는 6살이었고 전 18이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물통을 메고 언덕을 넘어 7km 떨어진 마른 하천 바다까지 갔어요. 거기엔 얕은 웅덩이가 하나 있었는데 해가 뜨기 전에 가지 않으면 흙탕만 남았어요. 물이라기보다는 진흙에 가까웠어요. 그래도 그걸 천으로 걸러 마시곤 했습니다. 그 물을 마신 뒤부터 마을에는 병든 아이들이 늘기 시작했어요. 니모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하루는 니모가 토를 하기 시작하더니 열이 올랐고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처음엔 설사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틀째가 되자 아이는 말도 못하고 앓기만 했어요. 그 작은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걸 보는 게 그렇게 무서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우린 아버지 없이 자라서 어머니 혼자서 우리를 키우셨는데 그날만큼은 어머니가 아주 작아 보였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던 그 얼굴을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가장 가까운 병원은 차로 2시간 거리였고 우리에겐 탈 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니모를 등에 업고 출발하려 했지만 해가 뜨기 전 모래바람이 심하게 불기 시작해서 결국 돌아오고 말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니모의 숨소리가 점점 얕아지고 열은 오르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어머니와 저는 밤새 번갈아가며 젖은 천으로 아이의 이마를 씻겼어요. 마을에 전통 약초를 다룰 줄 아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이 조금이라도 도와보겠다며 약초차를 끓여주셨어요. 그걸 수저로 한 방울씩 니모 입에 넣을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수십 번씩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요. 그렇게 이틀을 버텼어요. 놀랍게도 니모의 열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기운은 여전히 없었고 아이는 거의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매일 니모 옆에 앉아 있었어요.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둘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집은 아이들을 2명이나 잃었다고 했어요. 물을 찾아 떠나는 가족들, 살아남기 위해 이곳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말했어요. 우린 떠나지 않을 거야. 니모가 이곳에서 나아지면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 말이 위로가 되진 않았지만 어머니의 결심은 단단했어요. 그래서 남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는다는 건 매일 불안과 싸워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우물이 말라버리자 남은 가족들은 흙을 파서 물을 찾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들은 땅을 10m 넘게 파내려 갔지만 손바닥만큼의 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땅도 하늘도 우리를 버린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시기부터 마을 사람들은 매일 저녁 광장에 모였어요. 물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어떻게든 살아남을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어떤 이는 외부 단체의 도움을 요청하자고 했고, 어떤 이는 정부는 절대 오지 않을 거라며 체념했어요. 누군가는 먼 친척이 NGO에 일한다며 연락해보겠다고도 했지만 기대는 없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도로도 없고 지도에도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저는 점점 지쳐갔고 니모도 한번 일어난 뒤로 다시는 제대로 걷지 못했어요. 아이는 계속 누워 있었고 가끔씩 흐린 눈으로 절 쳐다보곤 했습니다. 아이의 그 눈빛이 저를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줬어요. 내가 약해지면 안 된다는 생각 하나로 매일을 버텼어요. 그렇게 며칠을 더 버틴 어느 날 마을 아이 하나가 언덕 너머에서 무언가를 봤다고 달려왔어요. 흙먼지를 일으키며 움직이는 커다란 차들이 보였다고 했어요. 처음엔 다들 믿지 않았어요. 장난일 수도 있고 다른 부족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잘못 본 걸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먼지 구름이 마을로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겁을 먹었어요. 누가 오는 건지 왜 오는 건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저는 니모를 등에 업고 어머니와 함께 마을 입구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람들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어요. 낯선 말, 낯선 얼굴, 낯선 미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낯섦 속에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은 아직도 선명해요. 말라붙은 시간 속에 아주 작지만 분명한 움직임이 생겨난 날이었어요. 그 작은 변화가 앞으로 어떤 기적을 가져올지는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이번엔 뭔가 다를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날 오후는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모래가 눈에 들어와 제대로 뜨지도 못한 채 마을 입구를 향해 걸었어요. 떠도는 소문대로 정말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먼지 속에서 어렴풋이 차량들이 보였고 우리 마을에서는 보기 힘든 크고 하얀 지프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처음엔 정부에서 단속을 나온 줄 알았어요. 가끔 외부에서 무장한 사람들이 지나가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차에는 이상한 문양의 국기가 달려 있었고 내린 사람들은 총 대신 미소를 들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다가온 남자가 있었는데 통역사를 통해 자신을 박지원이라고 소개했어요. 한국에서 왔고 NGO 월드투게더와 함께 지하수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익숙하지 않은 언어, 낯선 사람들, 우리에겐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말들이었으니까요. 사실 저는 처음에 월드투게더라는 이름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이상한 단어들이 섞여 들리는 느낌이었어요. 이곳은 정부조차 거의 신경 쓰지 않던 지역이에요. 예전에도 몇 번 국제단체가 왔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간 적이 있었어요. 어떤 단체는 시추 장비를 제대로 작동도 못 시키고 포기했고 또 어떤 단체는 도중에 자금이 끊겨 그대로 철수했어요. 우리에겐 그런 기억밖에 없어서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괜히 희망을 줬다가 상처만 남길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달라 보였어요. 그들은 첫날부터 바로 움직였어요. 기술자들이 주변 지형을 빠르게 살펴보고 기계를 정비하고 뭔가 측정 장비를 꺼내 들었어요. 우리로서는 전혀 본 적 없는 장비들이었어요. 땅에 철봉처럼 생긴 걸 꽂고 전선을 연결하고 기계 앞에서 숫자를 확인하더니 어디론가 지도를 들고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이 꽤 진지해 보여서 저도 모르게 멀찍이 따라가 보게 되었어요. 몇몇 어르신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쟤들도 며칠 안에 가겠지라고 말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다음날 새벽에 또 측정을 반복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아침 박지원 씨가 마을 회관에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곳에서 지도를 펴고 세 곳을 동그라미 쳐서 보여줬어요. 이 지역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동그라미가 표시된 곳은 마을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공터였어요. 이전에도 몇 번 시도했던 자리라 더 불신이 생기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는 단호한 말투로 말했어요. 예전의 실패는 장비 부족 때문이었고 자신들이 가져온 장비는 200m 아래까지 정확히 수맥을 찾아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정말이라면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 말이 믿고 싶었어요. 마을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어요. 회의 내내 사람들은 신중했어요. 어떤 사람은 실패하면 어떡하냐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이번에도 속는 거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입을 열었어요. 만약 이들도 떠나면 우린 또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도 한번 믿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 말에 조용한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곤 누군가가 조용히 동의했고 또 다른 이가 따라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해서 마을은 한국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공터에 시추 장비를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그 장비는 정말 거대했어요. 저렇게 깊이 땅을 파본 적이 없던 우리로선 신기하고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들은 먼저 시험 굴착을 시작했어요. 지하의 흙과 암석 상태를 확인하고 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어요. 작업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고 장비는 하루가 다르게 깊이 들어갔습니다. 낮엔 무거운 굉음이 마을에 울렸고 아이들은 그 소리에 놀라기도 했어요. 저도 처음엔 그 기계 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그 소리가 안 들리는 날엔 불안해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한국 기술자들을 계속 관찰했어요. 박지원 씨는 항상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주려 노력했어요. 기술 용어를 쉽게 풀어 말해주고 종종 마을 아이들에게 간단한 원리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마치 교사처럼 차분했어요. 기술자 중 몇 명은 현지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웃기도 했고 저희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일만 하러 온 사람들 같지는 않았어요. 마을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혼자 우물터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는 갈라진 흙밖에 남지 않은 그 자리를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정말 이번엔 다를까? 그 질문에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전과 다른 움직임이 보인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디고 불확실하지만 조금씩 마음속에 빛이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니모는 여전히 많이 약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도 어렴풋이 바깥 풍경을 보며 웃음을 지었어요. 하루는 작업하는 기술자들을 바라보며 언니, 저 사람들이 우릴 살려줄까? 라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그 말이 현실이 되길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져온 건 단지 장비와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기다림이라는 감정을 다시 떠올리게 만든 사람들이었어요.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기다려보자는 마음은 생겼어요. 그게 우리에겐 큰 변화였습니다. 그 시절 저는 하루의 끝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되뇌었어요. 내일은 다를 수 있을 거야. 비는 오지 않았지만 다른 종류의 기적이 땅속 어딘가에서 우리를 향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무도 확신할 순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 눈빛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절망이 걷히는 속도는 느렸지만 분명히 변화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기술자들이 본격적인 시추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수층을 찾았다고 말했어요. 마을은 다시 한번 술렁였고 사람들은 모여들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니모를 품에 안고 작업 현장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어요. 이번엔 정말 다르기를. 그날이 정확히 며칠째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아요. 하루하루가 똑같은 풍경이었고 시계도 달력도 없던 우리 마을에선 시간의 흐름이 의미 없었거든요. 하지만 작업이 시작된 지 7일째 되는 날이라는 건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날의 공기, 그날의 침묵, 그리고 그날의 떨림은 지금도 제 손끝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시작됐어요. 박지원 씨가 마을 회관 앞에 서서 간단한 작업 안내를 했고 기술자들은 장비를 다시 점검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익숙해진 모습으로 공터 주변에 모여 있었고 아이들 몇 명은 구경 삼아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저도 니모를 품에 안고 자리를 잡았어요. 아이는 아직도 허약했지만 예전보단 눈빛에 생기가 조금 돌아온 상태였어요. 장비가 작동하기 시작했을 땐 모두 조용했어요. 며칠째 반복되는 굉음이 이제는 별다른 감흥도 없었거든요. 그저 또 땅을 파고 또 기다리는 하루겠거니 싶었어요. 박지원 씨는 깊이를 계속 체크하며 작업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고 기술자들은 차분한 손놀림으로 기계를 조정하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문 채 조용히 서 있었고 그 침묵은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기도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다가 오후 무렵이었어요. 갑자기 기계가 멈칫했어요. 평소엔 일정하게 돌아가던 소음이 이상하게 끊겼고 기술자들 몇 명이 기계 앞에 몰려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어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건가 싶었고
그 순간 주변에서도 웅성거림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박지원 씨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고 했고 잠시 후 파이프 끝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파이프 아래쪽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저희는 멀찍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갑자기 외쳤어요. 물이다. 그 말에 모두가 반사적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 정말 파이프 끝에서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아주 천천히 아주 작게요. 저는 그걸 보고도 실감이 안 났어요. 그냥 기계의 열기 때문에 생긴 수증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물방울이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곧이어 얇은 줄기처럼 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엔 진짜 물줄기처럼 쏟아졌어요. 처음엔 흙이 조금 섞여 있었지만 그 흐름은 점점 맑아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움직이지도 못한 채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울음이 시작이었어요. 곧이어 이곳저곳에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고 그 울음은 곧 환호로 바뀌었어요. 아이들은 벌떡 일어나 맨발로 뛰기 시작했어요. 어떤 애는 물줄기 근처로 달려가 손을 내밀었고 어떤 애는 물에 발을 담그며 소리를 질렀어요. 어른들은 대부분 가만히 서서 땅에 주저앉았고 어떤 분은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기도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두 눈을 꼭 감고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 장면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기적이라는 말조차 부족했어요. 저는 니모를 품에 안은 채 파이프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물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고 기술자 한 분이 컵을 하나 건네주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을 담고 그걸 니모에게 줬어요. 아이는 물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술을 댔고 한 모금 삼키더니 웃었어요. 언니, 이 물은 달콤해.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왔을 때 저는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 물이 정말 달콤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소한 아이에겐 그리고 저에겐 그 물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었어요. 몇 년 만에 마시는 맑은 물, 죽어가던 아이를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물이었어요. 물줄기는 계속 나왔고 박지원 씨는 펌프와 저장장치까지 확인하면서 천천히 물의 흐름을 조절했어요. 그들은 차분했고 저희는 격렬했어요. 그 차이가 참 신기했어요. 마을은 그날 하루만큼은 축제였어요. 아무도 준비한 음식은 없었지만 사람들 얼굴엔 오랜만에 웃음이 피었어요. 남자들은 드릴 장비 주변을 정리했고 여성들은 버려진 양동이나 통을 씻기 시작했어요. 물을 담기 위해서였죠. 어떤 이들은 담긴 물을 그냥 바라보기만 했어요. 몇몇 어르신들은 물에 손을 담근 채 눈을 감고 계셨어요. 그날 밤 마을 광장은 조용했어요. 모두가 너무 지쳐 있었고 감정이 북받쳐서 말도 아꼈어요. 저는 니모와 함께 집에 돌아왔고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어봤어요. 열이 많이 내려가 있었어요. 아직 완전히 건강해진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나아지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조용히 웃으셨어요. 그 미소 하나로도 충분했어요.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박지원 씨는 그날 밤 기술자들을 모두 불러 회의를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물을 저장하고 어떻게 사용할지 마을과 협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철저했고 동시에 배려심이 있었어요. 저는 그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 물줄기는 단지 목을 축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우리에게 두 번째 삶을 허락해준 시작이었어요. 말라붙은 땅에서 솟아오른 생명이고 절망 속에서 다시 피어난 희망이었어요. 우리는 그 물을 보면서 알 수 있었어요. 아, 이젠 살아도 되겠구나. 누군가는 우릴 버리지 않았구나. 우리가 지워진 존재가 아니었구나. 이후에도 물은 꾸준히 나왔습니다. 기술자들은 수질을 검사하고 저장 탱크를 연결하고 펌프를 설치했어요. 그 모든 과정이 신속했고 치밀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말라 죽을 걱정만 하던 우리가 이제는 물을 어떻게 잘 쓸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었어요. 생존에서 삶으로 저희는 그날을 경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이 물이 단지 오늘을 살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일을 꿈꾸게 해줄 거라는 걸요. 희망이란 게 그렇게 찾아온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우물이 생기고 난 뒤 마을은 전혀 다른 곳이 되었어요.
처음엔 그저 흘러나오는 물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감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물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직접 체감하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이면 사람들은 양동이를 들고 우물가에 모였고 순서를 지켜가며 물을 나눴습니다. 이전엔 물을 구하기 위해 하루를 써야 했지만 이제는 1시간도 걸리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세수를 했던 날을 기억해요. 어머니가 조심스레 바가지에 물을 담아 제 앞에 놓았고 전 얼굴에 손을 얹기 전까지 몇 초를 망설였어요. 그동안 물은 마시는 용도일 뿐이었으니까요. 손끝에 닿은 물이 이마를 타고 흘렀고 그 시원한 감촉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얼굴을 씻는 게 이런 기분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아이들은 다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오랜만에 칠판에 글씨를 쓰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예전엔 10명 남짓 모이던 교실에 지금은 30명이 넘는 아이들이 앉아 있어요. 니모도 그중 한 명이에요. 아프기 전엔 글씨에 관심도 없던 아이가 이제는 매일 교과서를 껴안고 자려고 해요. 그 모습이 기적 같았어요. 그 중에서도 하산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늘 맨 앞자리에 앉아 펌프 작동 원리에 대해 질문하던 아이였죠. 물을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어요? 라고 묻던 그의 눈은 진지했어요. 몇 달 뒤 그는 마을 위생 담당 자원봉사자가 되었고 매일 물통을 닦고 수질표를 기록하는 일을 맡았어요. 사람들은 그를 작은 박지원이라 불렀어요. 여성들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은 물 깃는 일을 위해 하루에 반 이상을 썼는데 그 시간이 사라지자 다른 걸 해보고 싶다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래전 그만두었던 직물 짜는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쓰던 오래된 배틀을 꺼내 먼지를 털고 실을 감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천을 짜고 아이들이 학교에 간 뒤에는 커피 원두를 볶아 마을 장터에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에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내일이 불안해서 아무것도 계획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다음 주, 다음 달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물은 단순히 물을 제공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시간을 줬고 건강을 줬고 무엇보다 내일을 상상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줬습니다. 한국기술팀은 우물을 설치하고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정말 많은 걸 남겨줬어요. 단지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박지원 씨는 마지막 일주일 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우물 관리법과 수질 검사 방법을 직접 가르쳐줬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려웠지만 설명이 꼼꼼하고 친절해서 저희도 곧 익숙해졌어요. 전기 펌프에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점검하고 수리를 요청해야 하는지까지 알려줬어요. 그때 우리 마을에 물위원회라는 게 생겼어요. 위원회는 매달 첫째 주 월요일마다 회의를 열고 각 가정에 할당된 물 사용량과 펌프 상태를 점검했어요. 고장이 예상되면 사진을 찍어 월드투게더 본부에 전송했고 마을 장터에서 모은 수익 일부를 유지비로 모아뒀습니다. 아이들도 매주 우물 청소에 참여하며 스스로 책임감을 배웠어요. 저도 위원 중 한 명이 되었고 마을에서 물 사용과 관리, 청소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매주 토요일은 우물의 날로 정해 모두가 함께 우물 주변을 청소하고 물 사용 현황을 기록했어요. 처음엔 몇 명 안 모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발적으로 돕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박지원 씨는 우물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만들어갈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그분들이 우리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누군가의 손길이 사라진다는 건 어쩌면 또다시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 우물을 정말 소중하게 지켰어요. 고장이 나면 직접 보고서를 쓰고 월드투게더에 연락해서 필요한 자재를 요청했어요. 시간이 흘러 어느새 10년이 되었어요. 그 우물은 아직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 펌프에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위원회에서 배운 대로 조치해서 모두 해결했어요. 우리 마을은 이제 다른 마을에 물을 나누는 공급지가 되었어요. 근처 마을 주민들도 일정한 시간에 맞춰 와서 물을 받아가고 그에 대한 소액의 사용료를 내요. 그 수익은 펌프 유지나 관리 인건비로 쓰이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이젠 단지 우리 마을만이 아니라 다른 마을에도 이 경험을 나누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월드투게더에 직접 연락해서 지역 활동가로 일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처음엔 경험만 가지고 되겠냐는 고민도 했지만 저는 물을 통해 바뀐 삶을 가진 증거라고 말했어요.
그게 받아들여졌고 지금 저는 NGO 소속 현장 활동가로 일하고 있어요. 니모는 중학교를 졸업했고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았어요. 물 때문에 죽을 뻔했던 아이가 이제는 물 관련 직업을 꿈꾸고 있어요. 언니, 나도 박지원 아저씨처럼 되고 싶어. 그렇게 말하는 동생을 보며 저도 모르게 웃었어요. 그 말이 예전엔 상상도 할 수 없는 미래였기 때문이에요. 제가 다른 마을을 방문할 때마다 저는 항상 같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 마을은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 사람들은 단지 물을 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존엄을 돌려줬고 가능성을 안겨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희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물어요. 당신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나요? 그러면 저는 대답해요. 깨끗한 물 한 컵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해준 이들이 제 길을 만들어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불편한 것도 많아요. 하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배웠고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그 물이 시작이었고 그날이 우리의 두 번째 인생이었습니다.